내 아들이 내 아들들을 죽였구나. 네 동생들을 왜 그랬느냐?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한 남자가 피 묻은 칼을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냉혹한 왕이라 불렀습니다. 형제를 죽인 괴물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매일 밤 술로 하루를 버텼다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5살 이방원은 마을 위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함흥의 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전송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이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아들의 유학길, 집안의 큰 행사도 특별한 전송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들 하나가 공부하러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이방원은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개경, 고려의 수도, 새로운 세상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경은 화려했습니다. 높은 성벽, 붐비는 시장, 함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쓰러진 거지들, 비좁은 골목에서 신음하는 병자들, 권문세족의 화려한 행렬 뒤로 피해가는 백성들의 얼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뿌리부터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15살 소년의 눈에도 이 나라의 병은 명확했습니다. 정몽주의 서당, 첫날. 다음 날 아침, 이방원은 정몽주 선생의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정치가, 고려 말기의 마지막 충신이라 불리는 사람. 그 밑에서 공부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이방원보다 나이가 많았고 귀족 집안의 자제들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 그가 평생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정몽주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노학자는 학생들을 한 명씩 둘러보다가 이방원에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새로 온 학생인가? 예, 선생님. 함흥에서 왔습니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입니다. 정몽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성계. 그 이름은 이미 온 나라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변방의 무장이지만 뛰어난 전공으로 승승장구하는 장수. 이성계 장군의 아들이로군. 안께.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질문도 특별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방원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도 자신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첫 수업, 고려의 민낯.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몽주는 논어를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오늘날 조정의 대신들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질문이 떨어지자 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권문세족을 비판하는 말은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은 손을 들었습니다. 소인입니다. 서당이 술렁였습니다. 새로운 학생이 감히 조정 대신들을 소인이라 불렀습니다. 정몽주는 이방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근거는? 이 나라의 대신들은 백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챙깁니다. 토지를 겸병하고
뇌물을 받고 법을 어깁니다. 그것이 소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몽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용기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날 이후 정몽주는 이방원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과의 첫 만남. 수업이 끝난 후 한 사람이 이방원에게 다가왔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좋은 대답이었소. 이도령.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나는 정도전이라 하오. 이 서당에서 보조교사를 하고 있소. 정도전. 훗날 조선 건국의 핵심이 될 사람. 훗날 이방원의 칼에 죽을 사람.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 옆에 앉았습니다. 이 도령은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썩었습니다. 동감이요.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졌소. 정도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나라는 고칠 수 없소. 새로 만들어야 하오. 새로 만든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오. 아니,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오. 정도전의 눈빛이 이방원을 관통했습니다. 이 도령의 아버님이 그 중심이 될 수도 있소. 이방원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버지 이성계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밤 혼자 남은 방에서 그날 밤 이방원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숙집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개경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별빛마저 희미했습니다. 정도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아버님이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특별하지 않았던 자신이, 평생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자신이 어쩌면 역사의 중심에 설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 무게를, 그 책임을. 이방원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자신만의 기록.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이 나라는 병들었고 누군가는 고쳐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군가가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준비되었는가? 나는 할 수 있는가? 붓을 멈추고 이방원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책만 잡던 손, 칼을 잡아본 적 없는 부드러운 손. 이 손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달 후 서당에서의 토론, 개경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방원은 서당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몽주의 질문에 가장 먼저 손을 들었고 가장 명확한 답을 제시했으며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에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토론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상적인 정치란 무엇인가?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왕이 현명하면 됩니다. 성군이 다스리면 백성이 편안합니다. 다른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신하들이 충성스러우면 됩니다. 신하가 왕을 보필하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방원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방원에게 쏠렸습니다. 이상적인 정치는 왕이나 신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 예. 왕이 아무리 현명해도 제도가 썩었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신하가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제도가 그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방원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토지 제도를, 관료 제도를, 법 제도를. 그것이 바로 서야 왕도 신하도 백성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몽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견해다. 이방원 학생은 본질을 보는 눈이 있구나. 처음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칭찬받은 것은 이방원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특별하다고 인정받는다는 것, 이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밤, 정도전과의 술자리. 수업이 끝난 후 정도전이 이방원을 불렀습니다. 이도령, 오늘 밤 한잔하지 않겠소? 두 사람은 작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곳이었지만 술은 맑았습니다. 정도전이 술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대답이 훌륭했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도령, 생각만 하고 있을 건가? 무슨 말씀입니까?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했소. 그럼 누가 바꾸겠소? 이방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도전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안에서는 고쳐지지 않소. 밖에서 새로 만들어야 하오. 혁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명이라는 말이 무섭다면 혁신이라 부르시오. 어쨌든 완전히 뒤집어야 하오. 정도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힘이 필요하오. 군사력이. 이 도령의 아버님 같은 분이 말이오. 이방원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처음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쓰고 매웠지만 속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부하시오. 그리고 준비하시오. 무엇을 준비합니까? 새로운 세상을. 그날 밤 이방원은 취했습니다. 술에도 꿈에도. 비틀거리며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함흥에서 보던 그 별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별들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이방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토론을 주도했고 의견을 분명히 말했으며 정몽주 선생과도 대등하게 논쟁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밤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서를, 병법서를, 정치론을. 특히 역사서에 몰두했습니다. 당나라는 어떻게 건국되었는가? 송나라는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는가? 왕조는 어떻게 바뀌는가? 그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겨울 함흥으로 돌아가는 길. 첫 학기가 끝나고 이방원은 함흥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역시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우, 방과, 방해, 방간. 그들은 이방원을 보며 물었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예, 형님들. 그래,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우리는 무예를 익힐 테니.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들.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증명하겠다. 칼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방원은 혼자 방에 앉아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개경에서 6개월을 보냈다. 나는 변했다. 이제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청년이다. 아버지의 인정도 형들의 존경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겠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든. 붓을 내려놓고 이방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함흥의 밤하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383년 봄 개경. 이방원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당에 들어서자 정도전이 반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도령 들었소? 요동정벌 이야기를. 예, 함흥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미친 짓이요. 명나라와 싸우겠다니. 정도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소. 이방원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변화는 곧 올 것이고 자신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1385년 과거 시험장. 18살이 된 이방원은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응시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필사적이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방법에 대해 논하라. 이방원은 붓을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라는 백성 위에 세워진다. 그러나 오늘날 백성은 땅을 잃고 권리를 빼앗기고 고통받고 있다. 이는 토지 제도의 문란함에서 비롯된다. 토지를 바로 잡아야 한다. 권문세족이 겸병한 토지를 환수하고 백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또한 관료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능력 있는 자가 벼슬 하고 무능한 자는 물러나야 한다. 가문이 아니라 실력으로 사람을 쓰는 것, 그것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 붓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방원은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발표일 장원급제. 몇 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벽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방원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벽보를 읽었습니다. 장원 이방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방원? 누구지? 이성계 장군의 아들이라던데. 변방 무장의 아들이 장원을? 이방원은 벽보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가장 위에 적힌 것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인정받는다는 것. 그날 저녁 정몽주 선생이 축하연을 열어주었습니다. 정도전도 참석했고 다른 학자들도 모였습니다. 정몽주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방원 학생 축하하네. 장원급제는 쉬운 일이 아니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네의 답안을 읽었네. 토지개혁, 관료개혁. 급진적이지만 정곡을 찔렀어. 정몽주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게.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늘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도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이 나라가 망합니다. 알고 있네, 도전. 나도 알고 있어. 정몽주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변화는 피를 부르기 때문이지. 그날 밤 대화는 이방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장원급제 소식을 듣고 이성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방원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부른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성계가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는 장수답게 그의 풍채는 웅장했습니다. 이방원은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성계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말없이,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했다지? 예, 아버님. 잘했다. 단 3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칭찬, 평생 기다려온 인정. 이방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형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방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원이가 장원급제를 했다니 대단하구나. 말투는 축하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방과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문인이 나왔으니 좋은 일이지.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너는 칼이 아니라 붓이나 잡아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방원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붓이 칼보다 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방원은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칭찬을 들었다. 잘했다. 단 3글자. 그러나 그 3글자가 내 평생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다. 형들은 여전히 나를 무시한다. 공부나 하는 약한 동생이라고 생각한다. 괜찮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나는 느꼈다.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지. 나는 이제 더 원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인정을, 더 높은 자리를. 그것이 두렵다. 붓을 내려놓고 이방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1384년 봄 장원급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방원을 불렀습니다. 방원아, 내 혼처를 알아보고 있다. 예, 어머님. 민재 대감의 딸이 괜찮을 것 같구나. 민재. 권문세족의 일원이었지만 비교적 명망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방원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혼인은 그저 집안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달랐습니다. 민 씨와의 첫 만남. 며칠 후 두 집안의 만남이 주선되었습니다. 정원에서 이방원은 민 씨를 처음 보았습니다. 16살의 소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책만 보던 그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 씨가 고개를 돌려 이방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방원 도령이시군요. 장원급제를 축하드립니다.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마치 시냇물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원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민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령님은 외로우신 것 같습니다. 예. 눈빛이 그렇습니다.
늘 무언가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방원은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앞으로는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민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 테니까요. 그날 이방원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혼례, 새로운 시작. 몇 달 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18살의 신랑과 17살의 신부. 혼례 날 이방원은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자신만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신혼 첫날 밤 두 사람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민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이요?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약속하겠소. 이방원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부탁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시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당신만은 내 곁에 있어 주시오. 그러겠습니다. 민 씨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1387년 첫 아들의 탄생. 3년 후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양녕대군 이제. 아들을 처음 안아본 이방원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서방님? 기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짐이요?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외롭게 키우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겠다고. 이방원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소. 그러나 이 아이는 다를 것이오. 민 씨는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훗날 이 아들과의 관계도 결국은 고통으로 점철될 것이었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이방원이 21살 되던 해 역사가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습니다. 요동 정벌을 거부하고 개경으로 회군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개경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왕은 폐위되고 권문세족은 숙청되고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을 만났습니다. 이 도령, 드디어 시작되었소. 정도전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소. 당신의 아버님이 중심이 되어. 이방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다린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을,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 길은 피로 물들 것이고 자신도 그 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방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소. 시작합시다. 그날부터 이방원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야망과 두려움, 희망과 절망, 사랑과 배신, 모든 것이 뒤섞인 삶이. 회군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이방원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정도전, 조준과 함께 새로운 나라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작은 서재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촛불 아래 지도와 문서가 가득했습니다. 정도전이 말했습니다. 토지 개혁이 우선이요.
권문세족의 땅을 환수해야 하오. 조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오. 그러나 반발이 클 것이오. 반발을 감수해야 하오. 이방원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토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무슨 말이오? 관료체계, 법률, 군사제도,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정도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옳은 말이오. 역시 이 도령은 본질을 보는군. 세 사람은 밤새 토론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백성이 행복한 세상을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길 동이 틀 무렵 이방원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방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고려가 될 뿐일까? 집에 도착하자 민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또 밤을 새우셨군요. 미안하오, 부인. 중요한 일이 많아서. 민 씨는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괜찮소? 지금이 중요한 때요. 이방원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새 나라가 서면 우리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새 나라가 서고 나서도 이방원은 결코 쉴 수 없었습니다. 1390년 아버지와의 간극 이성계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원과의 관계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큰일을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방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방과가 동의했습니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방원은 마지막에 입을 열었습니다. 명나라는 강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조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강해져야 합니다. 이성계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내실을 다지는 것입니다.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이성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처음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방원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형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방우와 방과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방원은 그것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형들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가까워지면서 이방원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회 자리에서 한 기생이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대군 마님, 술 한 잔 드시지요. 이방원은 술잔을 받았습니다. 여인의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순간 민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 아이를 키우며 남편을 믿는 여인. 이방원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소. 그러나 됐소. 대군마님, 나는 이미 아내가 있소. 그 사람으로 충분하오. 여인은 아쉬운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형님, 왜 거절하셨습니까?
권력자라면 여인 하나쯤. 그러면 안 되네. 이방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네. 나에게는 아내가 있고 그 사람을 배신할 수 없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이방원은 민 씨를 안았습니다. 부인, 고맙소. 무엇이 고마우십니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지켜주어서. 민 씨는 남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욱 굳건히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사람 곁을 지키겠다고. 1392년 7월 조선의 건국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방원은 군중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용상에 앉은 아버지, 왕이 된 아버지.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기쁨도 자부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태조 이성계가 왕세자를 책봉했습니다. 계모 강씨가 낳은 막내 아들 방석이었습니다. 정실소생 6명을 제치고 계실소생 막내를 세자로 삼은 것입니다. 발표를 듣는 순간 이방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방석인가? 주변을 돌아보니 형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방우와 방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이방원은 집으로 돌아와 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어디서 잘못한 것일까요?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새 나라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버님 눈에 들지 않습니까? 민 씨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서방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운. 이방원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운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인한 것이군요. 그날 밤 이방원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많이. 창밖의 달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된 방석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정도전은 방석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이방원은 그것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정도전의 진짜 의도를. 왕은 상징이면 된다. 실권은 재상이 가진다. 정도전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왕세자를 옹립하면 자신이 실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방원은 정도전을 찾아갔습니다. 정승, 이 대군 무슨 일인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께서는 왕권을 약화시키려 하십니까? 정도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인가? 왕세자는 어립니다. 그 아이가 왕이 되면 정승께서 실권을 주실 생각이시죠? 이대군, 저는 반대합니다. 이방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권력이 분산되면 책임도 분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이 대군은 모르시는군. 왕권이 강하면 폭정이 일어나오. 그러나 신권이 강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팽팽히 대치했습니다. 한때 스승과 제자였고 함께 꿈을 꾼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방원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차갑고 형들은 경계하고 정도전은 적이 되고 동생 방석은 멀리 있었습니다.
오직 민 씨만이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이방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부인, 나는 평생 외로웠소. 서방님, 어릴 때부터 그랬소. 아버지는 나를 보지 않았고 형들은 나를 무시했소. 나는 늘 혼자였소. 이방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원급제를 해도 나라를 세우는데 힘써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소. 나는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민 씨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인정합니다. 서방님이 가장 훌륭하다는 것을. 부인,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방님의 가치를. 두 사람은 밤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1397년 이방원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주름이 생겼습니다. 책만 읽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영무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정도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형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방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왔구나.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방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궁궐이 보였습니다. 준비하게. 우리도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그날부터 이방원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민 씨를, 아이들을, 그리고 자신이 믿는 나라의 미래를. 칼을 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피해왔던 그 길을. 조선 건국 6년째.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자들은 각자의 세력을 모으고 있었고 정도전은 왕세자 방석을 중심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태조는 나이 들어가며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느 날 큰형 방우가 이방원을 찾아왔습니다. 방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원아, 너도 느끼고 있느냐?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형님? 이 분위기를, 곧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이 긴장감을. 이방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도전이 우리를 제거하려 한다. 방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방석이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정실 소생들을 모두 없애려 할 것이다. 형님께서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나는 모르겠다. 방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우자니 형제를 칼로 겨눠야 하고 가만히 있자니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 이방원은 형의 고뇌를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형님,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더 괴롭다. 방우는 일어섰습니다. 방원아, 내가 결정해라. 나는 내 결정을 따르겠다. 형님, 너는 나보다 현명하다. 그리고 강하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방우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이방원은 혼자 남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왕세자가 된 방석은 더 이상 형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정도전과 공신들에게 둘러싸여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우연히 방석과 마주쳤습니다. 형님, 14살 소년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세자, 건강하시오?
예, 형님도 평안하십니까? 그렇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방원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 권력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아이. 이 아이는 죄가 없다. 그저 태어난 것이 죄일 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세자, 조심하시오. 주변 사람들을 잘 보고 판단하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언젠가 알게 될 것이오. 이방원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방원은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조영무, 하륜, 이숙번. 술잔이 오가며 이야기가 깊어졌습니다. 조영무가 먼저 꺼냈습니다. 형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정도전을 먼저 칠 것인지 당할 것인지. 하륜이 덧붙였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정도전은 이달 안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병권을 장악하고 형님과 형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거에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방원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가? 형님밖에 없습니다. 이숙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우 대군님은 우유부단하시고 방과 대군님은 소심하십니다.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형님뿐입니다. 이방원은 술을 마셨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어 갔습니다. 좋다. 움직이겠다. 친구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언제? 이달 안으로. 정도전이 움직이기 전에. 명을 내리십시오, 형님.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방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도전을 제거한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세자는 어찌하시겠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방원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도 함께. 형님, 뿌리를 남기면 다시 자란다. 왕세자가 살아있으면 훗날 반드시 화근이 된다. 이방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동생을 죽이는 것이다. 내 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방원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남편이 얼굴을 보며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결정했다는 것을.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곧 큰 죄를 짓게 될 것 같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할 수 없소. 그러나 부인만은 알아주시오.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민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서방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일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고맙소, 부인.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날 밤 이방원은 잠든 아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양령, 효령, 충령. 세 아들이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은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모두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것만은 알아다오. 큰아들 양령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더 당당하게, 더 떳떳하게 살아라. 둘째 효령을 보았습니다. 너는 착하구나. 그 마음 잃지 마라.
셋째 충령을 보았습니다. 너는 뭔가 특별하구나. 아버지는 안다. 내가 크게 될 것을. 이방원은 아이들에게 각각 입을 맞추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자는 아이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괴물이 되어야 한다. 1398년 8월 26일 결행 전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방원은 하루 종일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책을 읽고 정원을 거닐고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형제를 죽여야만 하는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민 씨와 아이들,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민 씨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 외출하십니까? 예, 부인. 언제 돌아오십니까? 모르겠소.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소. 민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방님, 농담이요, 부인. 반드시 돌아오겠소. 이방원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를 기다려 주시오. 꼭 살아서 돌아오겠소. 약속하십시오. 약속하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조영무, 하륜, 이숙번이 도착했습니다. 그들 뒤로 수백 명의 무사들이 따랐습니다. 이방원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평생 입어보지 않은 무거운 갑옷. 평생 잡아보지 않은 무거운 칼. 형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었네. 이방원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세. 정도전의 집으로. 말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집에서 민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앞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칼을 든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1398년 8월 26일 밤 10시. 개경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이방원 일행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말발굽 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그림자처럼 거리를 가로질렀습니다. 이방원은 말 위에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승을 죽이러 가고 동생을 죽이러 가고 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조영무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그러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님, 지금이라도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네. 이방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작했네. 돌아갈 수 없네. 정도전의 집 앞. 정도전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 굳게 닫힌 대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돌입한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사들이 담을 넘었고 대문을 부쉈으며 경비를 제압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서재에서 정도전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던 그는 갑자기 들이닥친 무사들을 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방원 대군. 정도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군의 선택입니까? 정승.
이방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어리석은 정도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권이 강해지면 백성이 고통받습니다. 그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자고 하셨습니까? 이방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력을 나누면 책임도 나뉩니다. 책임이 나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백성이 죽어갑니다. 이방원, 정도전이 소리쳤습니다. 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역사의 악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원은 칼을 들었습니다. 정정승,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한때 스승이었던 사람, 함께 새 나라를 꿈꿨던 사람,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방원은 칼을 든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도전의 오른팔이었던 신하. 역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형? 심효생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개경의 거리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방원은 말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그러나 속으로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나는 괴물이 되고 있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이방원 일행은 궁궐로 향했습니다. 왕세자 방석이 있는 곳으로. 궁궐 앞에서 이방원은 말을 멈췄습니다. 조영무가 물었습니다. 형님,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방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14살짜리 소년. 아직 어린 왕세자. 내가 저 아이를 죽여야 하는가.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뿌리를 남기면 다시 자랍니다. 알고 있네. 왕세자가 살아있으면 훗날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이방원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모를 것 같은가. 나도 다 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방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들어간다. 처소에 도달했습니다. 문을 열자 방석과 방번 두 형제가 서 있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은 듯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방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방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은 없다. 이방원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너희는 잘못이 없다. 다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번이 형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제발 물러서거라. 이방원은 칼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선택이다. 나라를 위한 선택이다. 형님, 칼이 휘둘러졌습니다. 방번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방석이, 두 소년의 피가 바닥에 흘렀습니다. 이방원은 피 묻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동생을 죽였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영무가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님, 일어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태조께 보고해야 합니다. 이방원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새벽 이방원은 태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태조는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긴 침묵 끝에 태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들을 죽였구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석이와 방번이를, 내 동생들을. 아버님, 왜 그랬느냐?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도전이 왕권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들까지 죽여야 했느냐? 태조가 소리쳤습니다. 방석이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방번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살아있으면 훗날 반드시 혼란이 옵니다. 그것은 핑계다. 태조는 일어섰습니다. 너는 권력이 탐났을 뿐이다. 왕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아버님, 아닙니다. 물러가라. 태조의 목소리가 정각을 울렸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마라. 이방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각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에게는 어둠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민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민씨가 달려와 남편을 안았습니다. 무사하시군요. 이방원은 아내의 품에서 무너졌습니다. 부인,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서방님. 이제 됐습니다. 민씨는 남편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피 묻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이방원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인형처럼 민씨는 남편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방님, 우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그 말에 이방원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동생을 죽였소. 내 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괴물이요. 피로 물든 괴물이요. 아닙니다. 민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가족을 지키셨습니다. 어려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선택. 이방원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선택이었지요. 그러나 그 대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씨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영원히 서방님 곁에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빛 속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거울 앞에서 이방원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굳은 표정. 이 사람이 나인가? 책을 읽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꿈을 꾸던 청년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칼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피를 묻힌 남자가. 이방원은 거울을 외면했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선을 넘었다. 앞으로만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이후 1년 반이 흘렀습니다. 태조는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차남 방과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상왕이 되었습니다. 정종, 방과의 묘호였습니다. 이방원은 즉위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조용히
형님이 왕이 되셨구나.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칼을 들었지만 왕위는 형에게 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에게는 절대 왕위를 주지 않겠다는. 즉위 며칠 후 정종이 이방원을 불렀습니다. 둘만 남은 정각에서 형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원아, 형님, 나는 왕이 아니구나. 정종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신하들은 나를 보지 않는다. 모두 너를 본다. 이방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 사실이다. 정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미운 적이 없다. 내가 형제들을 죽였을 때도 나는 이해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형님, 그러나 동시에 나는 두렵다. 정종이 돌아보았습니다.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일 수 있는 내가. 이방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권 없는 왕. 정종의 통치 기간 동안 실권은 이방원에게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들은 이방원을 찾았습니다. 이 대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대군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종은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였습니다. 신하들이 의견이 갈렸습니다. 모두 정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원을 보았습니다. 정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대군,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방원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습니다. 그날 밤 정종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왕이 아닌 자신을 느끼며 1400년 가을 정종이 다시 이방원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방원아, 왕위를 가져가거라. 형님, 이것은 원래 내 것이었다. 정종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왕의 그릇이 아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형님은 훌륭하십니다. 아니다. 정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훌륭한 것과 왕이 되는 것은 다르다. 나는 결단력이 없다. 너처럼 냉정하지도 못하다. 형님, 왕위를 가져가거라.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라. 정종은 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다만 방원아, 한 가지만 부탁한다. 말씀하십시오. 너무 외롭게 살지는 마라. 왕이라고 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 이방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 33살의 왕이 탄생했습니다. 즉위식 날 태종은 용상에 앉았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자리였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만수무강하옵소서. 태종은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상왕이 된 아버지가 계신 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태종은 혼자 침전에 있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 그러나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민씨가 들어왔습니다. 전하, 이제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소, 부인. 기쁘십니까? 태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쁘지 않소. 오히려 공허하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왜 이렇게 텅 빈지 모르겠소. 민씨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겁니다. 맞소. 아버님은 끝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으셨소. 태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소.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전하. 민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하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인. 그리고 이제 전하께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태종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소, 부인. 당신이 없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종이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의정부 약화였습니다. 재상들의 권력을 줄이고 왕 중심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전하, 지나치십니다. 지나치다고? 태종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의정부가 권력을 나눠 가지면 책임도 나뉜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왕권이 강하면 폭정이. 폭정? 태종은 일어섰습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 정치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폭정을 한다면 신하들이 간언하면 된다. 그러나 권력은 하나로 모아야 한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왕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수록 태종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민 씨가 걱정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이 보이요. 태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들의 얼굴이 비명소리가 모두 생생하오. 민 씨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전하, 나는 괴물이요, 부인. 왕관을 쓴 괴물이요. 아닙니다. 전하는 이 나라를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뿐입니다. 어려운 선택의 대가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소. 태종은 술잔을 비웠습니다. 태종은 왕자의 난때에 함께했던 공신들마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영무가 첫 번째였습니다. 전하, 신은 전하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안다. 그러나 그것이 면죄부는 아니다. 태종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백성의 땅을 빼앗고 법을 어겼다. 그 죄는 갚아야 한다. 전하, 끌어내라. 조영무는 유배되었고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다른 공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둘씩 제거되었습니다. 하륜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전하, 신도 두렵습니다. 두려운가? 예. 언젠가 신도 숙청되지 않을까 하는. 태종은 하륜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괜찮네. 자네는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그러나 하륜, 나를 이해해주게. 공신의 권력이 커지면 왕권이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흔들린다. 알고 있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나를 도와주게.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태종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 그러나 동시에 가장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만나주지 않았고 형제들은 대부분 죽었거나 멀어졌으며 친구들은 숙청되었습니다. 오직 민씨만이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종이 말했습니다. 부인, 권력을 다 가진 왕이 가장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아시오? 압니다, 전하.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소. 전하께는 저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영원히 전하 곁에 있겠습니다. 태종은 아내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406년 봄,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지 6년째 되던 해,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처가 숙청, 사헌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하, 민재 일가의 비리가 심각합니다. 태종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인 민재, 왕비의 아버지, 민씨의 아버지, 그가 왕비의 권세를 믿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며칠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전을 배회하며 고민했습니다. 장인을 처벌하면 부인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러나 이대로 두면 외척이 권력을 장악한다. 고려가 망한 이유가 바로 외척의 횡포였다. 어느 날 밤 태종은 결심했습니다. 민씨를 불렀습니다. 장인 어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첩은 왕비입니다. 한 사람의 딸이기 전에 이 나라의 왕비입니다. 민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태종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체포되었습니다. 국문이 진행되었고 여러 죄목이 드러났습니다. 토지 겸병, 뇌물수수, 백성어감.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태종은 장인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유배형으로 감했습니다. 그러나 민재의 형제들과 일족 중 핵심 인물들은 제거했습니다. 외척의 뿌리를 완전히 자른 것입니다. 그날 이후 민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태종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태종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민씨가 태종을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태종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태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신첩은 전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비입니다. 신첩도 전하와 함께 이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다. 태종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종이 잠든 후 민씨는 홀로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딸이 불효합니다. 아버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이 나라의 왕비입니다. 남편을 지켜야 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가 숙청 이후에도 태종의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멈추셔야 하지 않습니까? 멈출 수 없다. 태종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나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더 흘릴 것이다. 태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미움받아도 좋다. 역사의 폭군으로 기록되어도 좋다. 다만 이 나라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신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냉혹한 왕이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태종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양령, 효령, 충령. 아범아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태종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잘 있었느냐? 예, 아범아마. 태종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만큼은
너희들만큼은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외롭게 자라서는 안 된다. 태종과 민씨는 마주 앉았습니다. 전하, 오늘 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랬소? 예. 전하께서 안아주시니 좋아했습니다. 나도 아이들이 좋소. 태종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주고 싶소. 전하께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태종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것이오. 세월이 흘러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나이 들어가며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아버지 태조는 여전히 만나주지 않았고 신하들은 두려워하며 거리를 두었으며 백성들은 냉혹한 왕이라 수군거렸습니다. 밤마다 술은 늘어갔습니다. 태종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이 21살이 되었습니다. 왕세자로 책봉된 지 오래였지만 양녕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술을 즐겼으며 기생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태종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양녕아. 예, 아범아마. 너는 왕세자다. 언젠가는 왕이 될 사람이다. 압니다. 아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는가? 태종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양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 양녕에게 태종은 너무 큰 존재였습니다. 냉혹하고 강력한 왕.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아버지. 양녕은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양녕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세자, 무슨 말씀을. 진심이다. 아범아마 같은 왕이 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되지 않겠다. 양녕은 술을 마셨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신하를 숙청하고 처가를 정리하고 그것이 왕이라면 나는 되지 않겠다.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셋째 충녕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학문에 열중하며 백성을 생각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태종은 충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닮았구나. 어릴 때의 자신처럼 혼자 책을 읽고 고민하는 모습. 어느 날 태종은 충녕과 산책을 했습니다. 충녕아,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충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 예. 백성들이 글을 읽고 농사를 짓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태종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진지한 눈빛. 좋은 꿈이다. 감사합니다, 아범아마. 충녕아, 그 꿈을 잃지 마라. 태종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피로 이 나라를 지켰다. 그러나 너는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빛내야 한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양녕을 폐쇄자하는 날. 태종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장남을 사랑하는 아들을 패하는 것. 그날 아침 태종은 양녕을 불렀습니다. 양녕아. 예, 아범아마. 나는 너를 왕세자에서 패하려 한다. 양녕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양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아범아마. 양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마마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냉혹하지도 못합니다. 양령아, 저는 그저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왕세자라는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태종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날 오후 충령이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18살의 청년. 훗날 세종이 될 그 소년. 태종은 충령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령아, 이제 너는 왕세자다. 예, 아버마마. 무겁지 않으냐? 무겁습니다. 그러나 해낼 수 있습니다. 충령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다. 태종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렸다. 형제를 죽이고 신하를 숙청하고 처가를 정리했다. 아버마마.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마라. 태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칼이 아니라 말로 통치해라. 피가 아니라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마마. 나는 악인으로 남겠다. 그러나 너는 성군이 되어라.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충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종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포옹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1421년 태조 이성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태종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뵈러 가겠다. 빈소 앞에 태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불효하여 평생 아버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제를 죽였고 아버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죄 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아들은 나라를 위해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세우신 조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태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버님. 태종은 한참을 그렇게 아버지 앞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태종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아들이 옳았습니까? 아들이 한 선택이 옳았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태종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셨습니다. 밤새도록 1422년 태종은 결심했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나기로.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아직 연로하신 나이가 아니십니다. 충분히 했다. 태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태종은 충령을 불렀습니다. 세종, 예, 아버마마. 이제 이 나라는 내 것이다. 태종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아버마마, 저는 두렵습니다. 두려운 것이 당연하다.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견뎠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태종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 두려워하되 물러서지는 마라. 1422년 8월 세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22년 동안 쓰고 있던 무거운 왕관을 벗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상왕의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정치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을 거닐었고 오후에는 책을 읽었으며 저녁에는 손주들과 놀아주었습니다.
민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마마, 오 왔구나. 태종은 손주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정원을 거닐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과거를, 고통스러운 선택들을. 태종은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형제를 죽이고 신하를 숙청하고 처가를 정리하면서까지 지키려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세종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마마께서는 후회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태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 많지. 형제들을 죽인 것, 아버님께 버림받은 것, 처가를 정리한 것, 모두 후회된다. 그러나 태종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너도 내 형제들도 이 백성들도 나는 악인이 되었다. 역사에 냉혹한 왕으로 기록될 것이다. 태종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악인이 되어서 너희가 성군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미움을 받아서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다면. 세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424년 상왕이 된 지 2년째 태종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과로와 술,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1425년 폐쇄자 된 양령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양령은 웃었습니다. 왕세자일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런가? 태종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양령아. 무엇이 미안하십니까? 너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내 마음을 몰라줬던 것. 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마마.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예. 아버마마께서 저를 폐쇄자 하셨기에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양령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1426년 봄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태종은 민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평생 고생시켰소? 아닙니다, 전하. 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전하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나도 행복했소. 당신이 있어서. 태종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당신과 조용히 살고 싶소? 그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의 마지막 시간. 태종이 상태가 위독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 씨, 세종, 양령, 효령, 세종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종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습니다. 세종 예 나라를 잘 이끌어라. 명심하겠습니다. 백성을 생각하고 신하를 포용하고 슬기롭게 판단해라. 명심하겠습니다. 태종은 홀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평생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신하를 숙청하고 처가를 정리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지킨 것은 무엇이었는가? 창밖에서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아, 그래. 조선이었지. 이 나라. 아버지가 세우신 이 나라. 나는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 했다. 태종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 조선은 살아남았고 세종이 왕이 되었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눈이 감겼습니다. 천천히 1426년 5월 10일 아침 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0살. 민씨가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전하, 전하 소리쳐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종이 달려왔습니다. 아범아마. 그러나 태종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모여 상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범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범아마께서 만드신 이 나라는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세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장례가 끝난 후 민씨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방, 남편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방. 민씨는 남편의 옷을 꺼내 안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종의 통치 아래 조선은 가장 찬란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졌고 과학이 발전했으며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기반은 태종이 만든 튼튼한 틀이었습니다. 세종은 가끔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범아마께서 만드신 이 나라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역사는 태종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냉혹한 군주, 형제를 죽인 왕, 피로 물든 손, 그러나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왕, 조선의 기틀을 다진 군주, 세종의 성세를 가능하게 한 아버지, 양면의 평가, 그것이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청년이 되어서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왕이 되어서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끝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의 우애를 원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끊어야 했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꿈꿨지만 피로 물든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는 나라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면서도 조선이라는 나라만큼은 지켰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조차도 끝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가 사랑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나라였다는 것. 그가 원한 것은 영광이 아니라 평화였다는 것. 그리고 평생 그의 곁을 지킨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 민씨, 원경왕후. 그녀 없이는 태종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봄날 세종이 다시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세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한글을 반포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범아마께서 꿈꾸신 세상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범아마 감사합니다. 저에게 피 묻히지 않은 왕관을 주셔서, 저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셔서. 세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역사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